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런 경험 또 독특하네요. 저 하늘샘 학교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동네에서 일하는 동네 일꾼인데요. 동네에서는 꽤나 유명해요. 정말요. 좀 잘생겼잖아요. 인기도 많아요. 다들 마을형 미남이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아까 그 선생님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지나쳐요. 저렇게 잘생기시면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많은데요. 동네에서 일할 때 되게 피곤합니다. 예. 열심히 일하면 아마 소문 날걸요. 다른 뜻이 있다, 저 사람. 저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순수하다, 열정적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노원 구립시설인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이름이 너무 길죠? 이 센터에서 일해요. 이름이 길어서 공터라고 부르거든요. 앞자, 뒷자 이렇게 따면 공터가 되잖아요. 공터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간 같으세요? 비어 있나요? 그런데 비어 있기만 할까요? 공터가 가진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공터에는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생물들도 자라고 있을 거고, 공터가 지역에 갖는 어떤 기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빈 땅만 보면 전부 아파트 짓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터가 도시에는 잘 없는데 공릉동에는 있어요. 공터는 지역에 생긴 지는 만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센터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공터에 대한 이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 센터가 마을에 우물터라면 어떨까? 느티나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을의 우물터, 어떤 공간이에요? 느티나무, 어떤 상상이 드세요? 사람들이 모이고 둘러앉는 공간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사시는 곳, 활동하시는 곳, 거기에 마을의 우물터, 느티나무, 어디를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공릉동엔 저희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인천 서구 이 동네엔 하늘쌤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디선간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우물터를 짓고 계시겠죠.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센터 이렇게 3면이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지금요, 북극 한파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꽤 괜찮아요. 청소년 센터와 도서관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융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분들은 변종, 잡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융합이 좀 더 나은 것 같잖아요. 융합이 대세인 시대가 됐으니까요. 연료율은 좀 떨어지지만 안에 공간은 저희가 10년 만에 리모델링해서 또 굉장히 멋스럽게 디자인되기도 했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공터가 자리 잡은, 마을 우물터로 자리 잡은 공릉동의 변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일까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래 교육은요, 마을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변화는 변방에서 온다. 얼음은 가생이부터 녹는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지금 제도 교육이 너무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지만 그 변화가 좀 더딘 듯해요. 그런데 마을은, 우리의 삶과 맞닿은 이 마을은 이미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표준화의 시대. 이때 학교 제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죠.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 표준에 가깝게 가는 것, 정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과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양성의 시대를 산대요. 그래서 뭘 하나 해도 달라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다양성의 시대가 주목받으면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뜨겁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공터는 그걸 10년 전부터 상상해오고, 그래서 새로운 교육은 마을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제도 교육을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보완하자라는 생각으로 마을 교육 활동을 해왔는데요. OECD 데세코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혹시? 미래 핵심 역량은 어떤 역량일까를 정리한 석학들의 어떤 이론 정리였는데요. 이번에 그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미래 세대 문제 해결 학습 나침반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거든요. 2020에 발표된 거니까 따끈따끈한 거예요. 요 그림 한번 살짝 보세요. 어떤 학생이요, 가방을 메고요, 나침반을 들고 교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있어요. 어디엔 빌딩도 있지만 산도 들도 있고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공간에 누군가 가방을 메고 나침반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침반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적혀져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제 언어로 해석해 보고 있어요. 청소년은 이제 행복한 탐구자로 살아야 한다. 마을은 따뜻한 학습공원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 나침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청소년은 탐구자, 마을은 학습공원. 예, 청소년이 탐구자라고 한다면요, 선생님, 신발은 어떤 거 신어야 될까요? 가방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마을이 학습공원이라고 하려면 마을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마을에 어떤 요소들을 우리는 교육적으로 해석할 힘이 있나요? 교육자들은? 교육자들은 교과서와 그 수업 안에서의 교육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이 탐구자들이 만나는 여행길에 만나는 여러 가지 놀이터, 시장, 골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교육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 언어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참여하고 성장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영상이에요. 영국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Youth social action has multiple benefits for young people, for your organisation and society as a whole. It's about empowering and supporting young people to help their communities and in turn themselves. But don't just take our word for it. Taking part in social action has been shown to lower levels of anxiety amongst participants by as much as 22%. There is also an association between involvement in social action and higher levels of well-being. Less worry, more happy faces. Involvement in social action has also been shown to improve attitudes towards education, raise empathy, increase grit and resilience, and improve cooperation. It can also enhance teamwork, communication and leadership skills. What's not to like? One study also found that young people who take part in social action are 27% more likely to find a job than those not participating. On top of this, 9 out of 10 agreed that youth social action had helped them develop useful skills for the future. 3/4 felt more confident about securing a job, and 8 out of 10 felt capable of more than they realised. I'll put it confidently. Positive action helps develop positive people and a brighter future for all of us. Getting involved in youth social action helps to improve a sense of community for everyone. Those who take part are more likely to volunteer in the future.
At the last count, over 3 million young people took part in meaningful social action across the UK, which equates to at least 24 million hours of social action. But not everyone is getting the chance to be involved. In 2016, you can help thousands more young people around the country to get involved, feel the benefits, and be at the heart of building their communities. Together, we can make a change. Together, we can say, I will. 네, 청소년은 탐구자, 마을은 학습공원이라는 이야기에 적합한 영상 같으세요? 저는 영어가 딸려서 잘 해석은 안 돼요. 그런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친구와 만나고 놀고 자원봉사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 화가 준대요. 미래에 대한 낙관이 생긴대요. 직업을 가져보고도 싶고 자원봉사 활동을 성인이 돼서도 또 하고 싶어 한대요. 뭔가 마음이 길러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식은 학교에서 많은 교육으로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헤쳐나가겠다는 마음, 미래를 낙관하는 이런 마음,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이런 마음,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탐구해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은 마을 속에서 길러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넘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될까요? 어떤 마을을 만들어야 될까요? 제가 마을에서 나고 자랐죠? 그리고 마을에서 일해요. 아마 공부를 좀 더 잘하고 뛰어났으면 중심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늘 변방, 마을에서 일을 했는데 마을에서만 열심히 일하고 놀고 이랬는데 세상이 바뀌니까 갑자기 저한테 하늘샘 학교에 와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네요. 여러 선생님들께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마을, 간접적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찾아가 보거나 제가 일했던 곳에 마을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제가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역이 교육 공동체로 바뀌었다, 마을 공동체로 바뀌었다, 살만해졌다, 힘이 생겼다, 이런 지역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의 마을들이 있어요. 제가 나열한 마을 말고도 여러 마을들이 있거든요. 일본 가미야마 마을 아세요? 여기는 산골 마을이래요. 인구 절벽.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인제 이런 데 보면 인구가 계속 소멸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런데 이 마을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엔 교육적으로 연대가 되더라고요.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같은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역을 바꿔보자 하고 의기투합하면서 지역이 정말 놀랍도록 변화돼요. 홍동면, 충남 홍성군 홍동면 사례 아시죠? 풀무학교가 있는 마을요. 그 다음에 고산면도 아시죠? 고래라는 청소년 공간이 있고 그 고산면 교육공동체가 굉장히 유명하죠. 마포 성미산도 있어요. 부산 반송동 느티나무 도서관이라는 지역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공릉동도 있죠. 이런 마을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결핍이 기회가 돼요. 위기가 자산이 돼요. 결핍과 위기에서 출발하더라고요. 다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다 도피해버리려고 할 때 소수가 힘을 합쳐요. 다르게 생각하는 소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역의 기회를 만들어요. 자산을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을들의 특징은 열정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사람한테 모든 문제를 다 내맡기지 않더라고요. 곧 이어 의기투합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선생님들이 살고 계신 마을에 교육적 변화를 거두고 싶으실까요? 그러면 열심히 뛰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잘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외로워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막 거들어 주셔요. 그런 동네가 좀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상상한 밑그림이 있어요. 아, 우리 동네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 서구, 인천 서구 너무 커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동네. 하늘샘 학교가 위치한 이 지역이 어떻게 학습공원이 될 수 있을까를 거친 상상이어도 같이 나눈 동네가 변화를 만들더라고요. 공릉동은요, 마을 계획을 수다로 풀어냈었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는 마을 변화의 시나리오라고 아주 거치고 황당한 글을 적었거든요. A4 반짜리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읽어보면요, 거기에 적은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게 신기하게 다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마을들도요, 비슷해요. 예, 또요, 마을 사람들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해요. 교육청이든 구청이든 주민센터든 먼저 나서기보다는 이 마을 사람들이 주도하면 여기에 뒷받침이 돼주는 거예요. 어쩔 때 행정이 먼저 나서게 되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의 씨앗이 굉장히 망가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공동체도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행정이 압도해 버리기 전에 마을이 좀 주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이 그림 밑그림이 있으면 주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이 도와야 할 구석을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린 이거 하고 싶으니까 요걸 좀 도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이 딱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지역색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의 문화가 있어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지역의 지형지물과 산들, 강, 바람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도 있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요. 우리 지역은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역은 친절해. 우리 지역 사람들은 뭔가 한다면 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가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다양성을 수용하는 개방적 문화들이 이런 지역에는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공동체 하면 좀 폐쇄적이고 우리끼리끼리라는 만남들을 막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새로운 사람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걸 즐거워해요. 좋아하고 다른 데에 가서도 막 배우려고도 하고요. 이런 마을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제가 특별히 보고 있는 거는요, 청소년, 어린이, 미래 세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지닌 지역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처음엔 둘러앉아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이 힘이 생기는 변화를 이런 지역들이 다 경험해요. 마을 교육 공동체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를 아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과 관련된 교육 실천들이 이런 지역에는 다 있어요. 마을 여행을 한다든지 마을의 역사서를 같이 만든다든지 청소년들과 사회,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변화 프로젝트들을 지역에서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역 연계 교육 활동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들이죠. 작은 성공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감동해서 거듭 성공을 하고 이분들은 전부 다 우리는 크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 다 필연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일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 하는 거지 하늘쌤이 다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늘쌤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쌤이 지향하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 마을의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 애써준다 그러면 하늘쌤이 헛기침만 해도 지역이 같이 막 움직이면서 우연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좁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의 특징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막 행정에 압도되다 보면 서구의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공동체 또 서구뿐인가요? 2개구, 3개구 어쩜 광역시 단위의 무슨 마을 담론을 이야기하는데 변화는 한 번에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작은 동네에서 작은 골목에서 작은 씨앗들이 변화되고 발화되면서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공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저희 센터요. 괜찮아요, 정말.
2020년에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싹 했거든요. 높은 분 상도 받았어요. 국토부 상도 받았거든요. 국토부 장관상. 리모델링 잘했다고 상 받은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가 리모델링 잘해서 상 받았어요. 괜찮은 공간이라는 거죠. 저희 센터에 1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100여 군데에서 막 견학 오셔요. 마을 여행도 오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남겨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요, 저희 공간을 보고 새 시대 청소년 공간이래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학교는 여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한 분이 제공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간에 와보시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니면 지역의 교육을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보시고는 앞으로는 학교가 이렇게 돼야지, 청소년 공간이 이래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센터와 도서관이 함께 있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구성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연결됐는데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만 가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도서관이어서 마을의 다양한 사람과 만날 수 있어요. 또 도서관은 좀 정적이고 좀 해야 되는 일들 중심으로 이렇게 매뉴얼화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공간이어서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행정에서 가끔 도서관인데 왜 이런 일을 해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청소년 시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청소년 시설인데 왜 이렇게 이래요? 그러면 저희는 도서관이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요, 핑계댈 게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일을 좀 더 쉽게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요,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이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주민 조직이 한 4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많은 수는 저희 센터를 통해서 인큐베이팅된 마을 조직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되는 장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비슷한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어요. 기존에 있던 마을 조직들도 저희 센터에 와서 좀 활성화되기도 했어요. 청소년 조직은 1년에 한 100여 개가 생성됐다 소멸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청소년 조직도 주민 조직도 많으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제공하기보다는 이들이 직접 제공하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새로운 교육의 아이디어 실험기지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학교가 더 많은 것들 잘 하시는데 저희는요, 가볍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해도 큰 타격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는요, 교육청도 있죠. 또 학교에 연결된 여러 구성원들이 있죠. 또 입시 체제가 얼마나 엄혹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실패를 허용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는 여러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해보고 아니면 접고 이럴 수 있어요.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한 꿈마을 공동체 활동이 마을교육 공동체의 담론을 전국적으로 또 확장시킨 곳이기도 해요. 저희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도 같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세대, 어떤 세대일까? 제 아이들이 셋이에요.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완전 동안이죠. 장가는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장가 갔고 애가 셋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 코로나가 오니까 더 기뻐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 안 간다. 와, 온라인으로 해도 돼. 뭐 이러면서 많이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좀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오래되니까 아이들이 좀 겁을 먹고 있는 것도 같거든요. 우리는 조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에선 조사를 했어요. 어떤 세대가 가장 절망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18세부터 25세 Z세대라고 하죠. 그 Z세대가 가장 절망하고 있대요. 지금 막 대학을 입학하는 친구들, 대학을 입학했던 친구들, 또 사회를 나가보려고 했던 친구들, 대학을 졸업하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첫 발을 띄려고 했던 친구들이 미국적 상황에서도 가장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를까요?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한 세대가 다 꿈꾸지 않아요. 절망해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집착하죠. 그러면 진로 교육을 열심히 해요. 꿈 가져라, 꿈 가져라, 꿈 가져라 이러면서요. 저 형들 봐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지금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취업도 제대로 안 돼. 너는 야, 그 성적 가지고 뭘 하겠어? 라고 이렇게 공포주입식 진로 교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린 꿈을 어떻게 가졌어요? 우리는요, 저보다 4살, 5살 많은 형, 누나들 보면서 꿈 가졌거든요. 그 형들이 멋지게 사니까, 그 형들이 당당하게 사니까 나도 어떻게든 저만큼은 살겠지라는 낙관을 지닐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윗세대가 지금 다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봐라 지금 응? 남들 다 멈췄을 때 더 한 걸음 더 가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낙관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런 그 절망이 또 마음에 지치는 문제가 전염병처럼 이렇게 막 번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내가 딛고 있는 이 마을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마스크 쓰라고 하고 4인 이상은 집합, 5인 이상은 집합하지 말라고 하고 저희 가족은 5명이거든요. 그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가족은 식당 못 가는 거야? 가족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데 당장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렇게 연수라도 하네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무엇을 남겨야 할지는 그래도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비관적인 Z세대 또 비관적인 Z세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낙관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낙관을 남길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낙관, 아이고 무대책적인 낙관은 야, 안 돼. 현실적으로 봐야지.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교육은 희망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낙관은 뭔가요? 낙관은 10가지가 다 좋을 때 비교해보고 이게 제일 좋으니까 한 발 딛는 게 낙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래요. 10가지가 다 안 좋아도 한 걸음 내딛는 게 낙관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용기일 수도 있고요. AI는 계산기 따닥 두드려보고 아니면 도전 안 하겠지만 마음을 가진 인간은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나은 세상 가능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심는 것이 저는 교육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낙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길러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공동체 속에서 작은 도전과 성취의 경험이 있으면 낙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창유리가 저를 불러줬어요. 승훈아, 숨바꼭질 하자 하고 불러줬거든요. 그 목소리가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제가. 하고 불러줬던 목소리 같았어요.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학교 가는 게 공부구나. 미래교육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미래교육은 학교 안 가고 이제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가 딱 와버리니까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초대하고 초대해서 네가
필요한 존재라고 환대로 맞아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선생님들 어릴 때 골목에서 놀면서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뭔가 쟁취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고 힘이 센 형을 제가 넘어뜨렸어요.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힘들을 저는 마을 골목에서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세상이 다양성의 시대가 됐어요. 나답게 살아도 괜찮고 나다움이 중요한 시대가 왔거든요. 이젠 뭐 커피 하나를 시켜도 그냥 아이스 커피요, 밀크 커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또 다르잖아요. 나다움이 중요한 시대. 나다움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키워내게 할까? 저는 다양성이 허용되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마을이라고 보거든요. 마을, 골목의 환대를 회복하는 것. 마을의 문화와 자산을 구축해가는 것. 이게 나다움을 키울 수 있고 비관에 빠진 청소년들을 낙관으로 옮아가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토대라고 생각해요. 교육은 교실 속에서 전문가들과도 함께 이루어지지만 마을 속에, 일상 속에서도 토대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토대가 무너진 상태에서 좋은 교육을 학원에서 좋은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로 대행하면 해결될 거라고 믿지만 저는 그런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전국이 마을 만들기 열풍이에요. 그죠? 막 다 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어떤 마을에 살고 싶으세요? 돈 많은 마을요? 어디? 강남? 대치동? 예, 저도 그런데 집 한 채 아파트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내 자본이 별로 없다면 저는 사회적 자본이라도 많은 마을에 살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부유하시고 스카이캐슬에 사실 수 있다 그러면 스카이캐슬에 사시죠 뭐.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마을의 자본이라도 많은 동네에 사시는 건 어떨까 말씀드려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있죠. 사회적 자본의 3요소 한번 보시죠. 신뢰, 소통, 협력이래요. 신뢰, 소통, 협력이 많은 공동체가 사회적 자본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재정을 300만 원, 200만 원씩 막 공동체마다 줘요. 그러면서 함께 일을 해보라고 하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역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 나타나는데 어떻게 주민센터를 믿어? 어떻게 학교를 믿어? 학교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하라고?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라고 교육청은 막 얘기하지만 동네에 손잡고 같이 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그래서 한 발이 안 떨어져요.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누구랑 소통하고 누구랑 협력을 해요? 그런데요, 마을 교육 공동체를 다르게 생각해요. 이거 반대로 읽어볼까요? 협력, 소통, 신뢰. 우리는 교육이라는 이 의제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협력의 지점을 만들 수 있어요. 어린이들 살만한 마을 만드는데 우리 벼룩장터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조금 지원할 수 있어요. 그 지원을 가지고 협력의 지점을 만들었으니까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조교 선생님도 초대하고 교무부장님도 초대하고 누구도 초대해서 소통을 해나가야겠죠.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들이 생겨요. 지역에 소중한 것들이 생겨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거꾸로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신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신뢰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말이어서 저도 막 사전 찾아보고 막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어떤 학자는 배태성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했더니 아니 뱃속에 타고난대요. 사람은요. 신뢰를 저도 타고나고 교장 선생님도 타고나고 여기 보시는 선생님들도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엄마를 믿지 않으면 한 존재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이라면 다 뱃속에 신뢰가 있다. 나도 있고 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호혜적으로 신뢰가 커져간대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승훈아, 3번 얻어먹으면 1번은 살아. 주고받는 관계에서 신뢰가 커진대요. 이걸 상호호혜라고 하는데 네가 줬으니까 내가 준다. 이건 거래에 가깝죠. 그런데 공동체적 호혜라는 건 있을 수 없을까요? 전 실리콘밸리 안 가봤지만 무슨 책을 보니까 실리콘밸리는 이런 문화가 있대요. 잘 나가는 사람이 스타트업 누군가에게 이렇게 밥을 사고 그 사람한테 정보를 주고 그 사람을 키워낸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성공했으니까 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저 위에가 있으니까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스타터에게 찾아가서 또 밥 사주고 정보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흘려보내는 문화가 있대요. 지역에 그렇게 서로 흘려보내는 공동의 호혜성, 공동체의 호혜성, 그런 걸 만들 수 없을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베풀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갚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그걸 흘려보낼 수 있다면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간주관성이라는 말, 이것도 어렵죠. 객관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고 간주관성.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하면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인천 서구에 사는 사람, 우리가 어릴 때 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우리 동네에서 무슨 마을잔치 같이 기획하고 같이 봤던 사람, 동아리 같이 했던 사람, 뭐 이렇게 서로 같은 경험을 통해서 같은 정체성, 지역성 이런 걸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뢰가 커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공동의 경험들을 하게끔 하고 그걸 처음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야겠죠. 사람들 뱃속에 신뢰가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신뢰가 커진 공동체를 곧 만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이 부분에 버벅거렸네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 만나고 싶은 공동체는 사회적 역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큰 공동체를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들 도망가 버리는 마을 말고 같이 둘러앉고 같이 궁리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을, 그게 역량 있는 마을 아닐까요? 마을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둘레 사람들이 모이면서 저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해 갈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보면 크게 이런 4분면 안에 놓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는요, 신뢰가 탄탄해요. 그런데 네트워크도 있어요. 그래서 안에도 탄탄하고 따뜻한데 연료도 있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연결돼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공동체는 아마 이 모형일 거예요. 학교가 학교 내부의 구성원들과 따뜻한 신뢰의 관계도 있지만 경계도 낮고 이웃들과 필요한 일이 있으면 소통하고 손잡고 우리 동네에서 진로교육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가고 뭐 그런 공동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요, 신뢰는 높아요. 그런데 연결되지 않아요. 울타리가 높이 쳐져 있고 그 안에서의 연결만 있지 그 바깥과 연결이 잘 안 되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는요, 내부 신뢰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외부로 연결된 일들은 많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버겁겠죠, 선생님?
어떤 공동체는 신뢰도 없고 연결도 잘 안 되는 공동체. 우리가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을 막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고자 하는 건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라는 거죠. 핵심은 신뢰예요. 핵심의 바탕이 요만큼이면 우리는 이 신뢰의 바닥을 넓히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저희가 공터에서 공릉동 주민들과 꿈마을 공동체를 일구면서 10년간 이렇게 해왔거든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은 이미 커버렸고 공터가 내 등에 빨대 꽂은 것 같아. 공터는 필요할 때 우리를 초대해서 쭉쭉 다 빨아버리고 나는 거죽만 남아버린 것 같아. 마을 교육 공동체, 뭐 역량 있는 마을, 신뢰, 회복 뭐 다 좋지만 나한테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이런 질문을 받게 되실 수 있거든요. 학교가 나서서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이 나서서 우리가 그런 마을 만들어 가보자라고 열심히 애써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어지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아니면 2번 이런 질문들을 해요. 선생님들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선생님들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성취가 있나요? 하고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여러분들의 봉사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당신들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계속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제가 사회적 자본을 이렇게 읽어보자고 그랬어요. 협력, 소통, 신뢰로 읽어보자고 했어요. 사회적 자본, 마을의 역량, 또 공동성장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만 성장하고 한 개인은 다 소멸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어떻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지. 어린이 청소년만 성장시키고 마을의 주민들은 성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만 성장하고 마을의 토대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공동성장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또 봉사학습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봉사하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활동 기간 동안에 내가 배운 건 뭐지? 새롭게 배운 건 뭐지? 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들 오늘 기분 다 괜찮으세요? 몇 분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좀 집에 우환이 있으시거나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 것도 같은데 다 괜찮으신 거죠? 예. 자, 그러면 유튜브 상이어서 이게 좀 어렵지만 저하고 좀 눈 마주침 해보세요. 또 어떤 분들이 들어왔는지 이름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누가 들어왔지? 아는 사람 있나? 누가 댓글을 남기나? 뭐 이런 것들도 댓글도 좀 잘 달아주세요. 저는요 마음이 여려가지고요 집에 가서 울 수 있어요. 어떤 댓글 남기나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는 것, 눈빛을 바라보는 것, 이런 거 어떨 때는 비생산적인 일 같아 보이죠.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는 것.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어려워지지만 어떤 목표를 두고 가는 일에 그런 것들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센터와 공릉동엔 이런 말이 있어요. 관계의 노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언어 파괴인가요? 관계도 노동한다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죠. 감정 노동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감정 노동은 우리가 익히 알아요. 요즘에 감정 노동이라는 언어가 공공 현장에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감정 노동이라는 게 있는 것 저도 알아요. 누군가는 갑질하고 누군가는 온통 다 털려버리죠. 그런데 저희 센터를 10년 전에 개관하고 직원들을 잘 뽑았어요. 제가 좋은 직원들을 막 뽑았고 직원들에게 청소년에게 환대를 베풀자.
청소년에게 친절하자 이런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직원이 저는 좋은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퇴근 전에 용기를 내서 저한테 왔겠죠. 와서는 센터장님 다 좋은데 친절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감정노동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전 잠이 안 왔어요. 또 울었죠. 나 그런 거 아닌데, 나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하고 막 마음이 막 다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상태에서 제가 말을 또 만들어냈어요. 관계의 노동이라는 표현을 그때 이제 만든 거거든요. 제 생각은 이랬어요. 감정노동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소중한 일을 다 집어삼키지 않게끔 해야겠다. 아이들한테 물었거든요. 동네에서 어디가 제일 친절해? 공터라고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PC방이 친절하대요. 문구점이 친절하대요. 아니 저 아르바이트 있는 편의점이 아르바이트는 잘 안 친절하거든요. 그런데 그 편의점이 친절하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가 돈 들고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러 가는 곳에서는 당당하고 친절이 넘쳐나고 당연히 와서 주인 돼야 될 공터에선 눈치 보고 있고 주눅 든다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은 마을에서 소비자로 자라고 있을까요? 시민으로 자라고 있을까요? 우리는 시민으로 자라게 한다고 그러면서 어쩌면 소비자로 키워내는 이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노동을 회복하자. 다 감정 노동이라고 치부하지 말자. 사람들을 초대하고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이 일의 숭고함을 기억하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시설에서 다 감정노동 안 하겠다고 전문가들은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생각에 이런 표현들을 써요.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도 관계 노동을 하죠. 관계의 노동은 단지 친절을 베푸는데 끝나지 않아요. 저희는요 마을 사람들과 335 마을 걷기를 막 해요. 마을 사람들과 둘러앉는 일도 자주 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같이 궁리해요.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다들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전부 푸념을 해요. 교육 때문에 이사 가야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다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좀 바뀌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용기를 내서 학교에도 찾아가 봤거든요. 학교 교장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참 뭔가 해보고 싶고 할 수 있는데 학부모들이 좀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현대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가 대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삶이 개별화, 파편화, 원자화 되어 있거든요. 나 혼자서는 이 크고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자녀 돌봄의 문제, 나는 직장에 가야 되니까 이거 누가 대신 해결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봐요. 자녀의 진로 교육의 문제,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두려움 때문인 것도 같아요. 학교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왔죠. 그리고 학교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활동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육 활동에 우리가 지금 만족해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서비스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저는 좀 귀 기울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욕망을 얘기하고 욕구를 얘기해요. 우린 그건 욕구조사라고 하잖아요. 학교는 이제 학생들의 또 학부모의 욕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욕구를 조사해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어. 그러면 그걸 수행하죠. 고객 졸도의 시대니까. 그런데 욕구 이면에 사람들의 이 개별화, 파편화, 원자화되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 상태를 저는 좀 공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마을의 교육의 담론이 너무 낮은 수준에
생겨버려요. 불안하니까. 내 자녀 성적 좀 올려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고객 졸도의 시대에 우리는 마을의 교육 담론을 어떻게 높일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학교는 늘 학생에게 정조준 하려고 하잖아요.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생에게 초점을 맞추는 학교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학생의 둘레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담론을 다르게 만들어가 버리고 있다 그러면 그 교육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어쩔 땐 오조준해서 마을 교육의 담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마을 교육의 담론을 바꾸기 위해선 개별화된 사람들이 3, 4, 5 모일 수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생산자가 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요 TV 보셨어요? JTBC, 스카이캐슬, 김주영 코디잖아요. 나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학원 선생님은 학생에게 정조준해요? 학부모에게 오조준해요? 학부모에게도 오조준해요. 학원 선생님은요. 김주영 코디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학부모님들 공포를 막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스카이캐슬에 있었던 분들이 이 사람 쫓아 움직이는 건데, 학원은 과감히 오조준하는데 학교는 늘 정조준만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져요. 저는 마을 교육력을 회복시키겠다, 마을의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조금 오조준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을 내서 마을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의 노동을 좀 지으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걸으시고,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어도 국어교과 인터뷰, 면접 과정,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마을 사람들과 이 과목 하나만큼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사회교과 우리 마을 잘 알기,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들을 거들어보고 초대하고, 이런 오조준의 노력이 저는 학교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그리고 사회의 신뢰 자본을 구축하는 그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조준 한번 해보셔요. 저는 마을엔 교육력, 복지력이라는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면역력 같은 힘이요. 제 안에 면역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19 이 상태에서 한국 사람 잘 안 걸리는 게 제일 처음에는 면역력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막 있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의료 서비스가 다 대행해 줄 수도 있어요. 항생제가 우리 몸에 철철 넘치게 처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을의 힘이, 유기체의 힘이, 이 하나의 생명체의 힘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마을의 교육적 토대가 무너져 버렸을 때 전문가들이 다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관계 맺어주고 응원해주고 초대하고 이러는 거, 눈 마주쳐주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교육적 활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회적 자본을 만들 수 있겠죠. 제 별명이요, 덴마크예요. 선생님, 덴마크는 이 사회적 자본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덴마크냐고요? 대가리가 덴마크서 덴마크예요. 예. 저희 어머니는 조망만 하다 그러는데 애들이 제가 부산에서 일했었거든요. 부산에서 덴마크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왜 덴마크냐고 그러니까 대가리가 덴마크서 덴마크라고 얘기해가지고 덴마크가 됐어요. 제 고향 덴마크는 이 사회적 자본이 많대요.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다 비용으로, 대행으로, 위탁, 전문가들로, 전문 업체로 이렇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회적 자본이 있는 마을에선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방과 후 활동 보세요. 애프터스콜레 이런 걸 통해서 덴마크는 극복해 가더라고요. 덴마크가 워낙 이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이 책 읽어보니까 국토의 4분의 1을 읽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육을 의제로 사람들이 계속 둘러앉았더라고요. 자신의 교육, 또 자신들의 자녀의 교육, 이런 걸 통해서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방과 후에는, 방학 중에는 뭐 할까?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은 걸까? 진로교육은 뭘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둘러앉아서 하면서 사회가 재디자인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을까요? 우리는 마을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워낙에 쓰지 않던 용어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소환해 왔어요. 그런데 마을 어떤 느낌이세요? 따뜻해요? 저는 다 따뜻하지만은 않아요. 제가 처음 경험했던 기억 속에 있는 마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안양에 살다가 부산 다대포로 갑자기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 다대포 마을이 저한테 첫 기억의 마을인 것 같아요. 제 고향이죠. 아버지는 배도 없는 어부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매번 푸념했어요. 지들끼리만 다 해먹고 나한테는 기회를 안 준다. 마을은 있었지만 마을에 공동체도 있었거든요. 어촌계도 있었고요. 여러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나한텐 기회가 없다라는 푸념만 하셨어요. 마을에 공동체가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들어가기엔 어려웠던 거죠. 저한테는 애들이 맨날 이렇게 놀렸어요.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 찌지 먹고 볶아 먹고 제비제비 셔이 하고 이렇게 놀렸거든요. 저희 형은 서울내기, 저는 담아내기.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막 사귀고 수영도 하루에 3번씩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서 배제된 것만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들자고 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그런 마을은 아니겠죠. 울과 담이 높아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마을은 아닐 거라고 봐요. 울과 담이 낮은, 울타리가 좀 낮은 공동체를 우린 지향하는 것 같거든요. 이 편지 기억하세요? 송파 세모녀의 편지예요.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어떤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 있다면 어떨까? 그걸 회복해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진로교육을 좀 일찍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나처럼 살지 말아라는 게 저희 아버지의 진로교육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덩달아 네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근데 제 자녀 아까 3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3명의 아이들은 지금 어떤 교육을 받고 있을까? 가정에서 지 아버지 멘치로 살기 쉬운 세상일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나처럼 살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할 때 콧방귀도 안 꼈어요. 당연한 건데요. 뭐.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때 중학생이었단 말이에요. 학벌 차이가 막 나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는 얘기는 귀로도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지 아버지 멘치로 살기 쉽다고 생각할까요? 이미 거기에 겁먹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공포를 주입해요. 진로교육, 진로교육, 진로교육. 살기 힘들다, 꿈 가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몇 세부터 준비해야 된다. 3% 핵심 인재가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도 지칠 텐데요. 아마 지금 이 상황에 지쳐버릴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사는 동안에 행복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아버지가 지난번에 뵈니까 행복했대요. 아버지 어떻게 행복해요? 아버지는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초등학교도 안 졸업했고 배도 없는 어부였고 집도 무허가 주택에 너무 힘들게 사셨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라고 물었는데 아버지가 야 자식 둘을 대학원 졸업시켰으면 행복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에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내가 졸업한 건데 아버지가 졸업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2번째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버지 무허가 주택 살고 있었는데 지금 33평 푸르지오 아파트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란다 확장해서요. 이해가 대번에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기대가 낮은 분이셨죠.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항상 그 기대보다 높은 성취를 삶에서
겪으셨어요.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인생을 뒤로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기대는 어느 수준일까요? 아주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여도 그럴 거예요, 선생님. 나는 이 정도는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누릴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는 동안에 지금 보면 만만치는 않아 보이잖아요, 선생님. 기대보다 낮은 성취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인구가 계속 확장적이었고 경제 성장도 가팔랐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교육이 기능했고 이 교육이 옳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는 줄고 있고 경제 성장도 지금 보면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제일 앞선다고 하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교육적 상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발전, 성공이 하나의 정답이었던 시대와 이제 다양한 기준과 지표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이제 하나의 단선적인 목표만 두고 가면 모두 실패자가 되는 거죠. 각자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경제적 지표 하나만 있는 것 같거든요. 진로교육을 보더라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20대 80의 사회를 사셨어요. 전체가 100이라면 저희 아버지는 80의 끄트머리에 계셨죠. 그리고는 자식들을 교육을 통해서 20으로 보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해서 저는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변했거든요. 지금은 1대 99의 사회라고들 이야기해요. 1대 99,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 아버지는 80에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부정했죠. 자신의 자리를 부정하셨어요. 승훈아, 넌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살면 안 돼!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1에 있어요? 99에 있어요? 99에 있겠죠? 그럼 99에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용아, 아빠처럼 살면 안 돼! 1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맥힐까요? 20대 80이면 그나마 먹혀요, 선생님. 그런데 1대 99라면 잘 안 먹히게 되는 거죠. 좋아요. 제가 오늘 강사비 주신다고 하니까 이 강사비 받아가지고 아이한테 몰빵 투자할게요. 응? 학원을 뺑뺑이 돌릴게요. 저희 지용이, 지평이, 지인이 셋 중에 하나는 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다른 교육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99여도 당당한 교육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승훈아, 중심을 바라봐라. 서울에 가야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용아, 네가 서 있는 땅이 어딘지 봐라. 거기에 친구들과 손잡아라. 언제나 당당해라. 단단해라. 이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교육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엇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상류사회의 진입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결국은 상류사회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스카이캐슬에 헌신할까요? 마을 교육공동체에 헌신할까요? 결국은 그 사람은 스카이캐슬에 헌신할 거거든요. 우리 사회의 중심에 선 사람들 다 마을에서 왔어요. 변방에서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지향해왔던 그 공동체에 복속되어 버리거든요. 모든 논리를 거기에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1로 이렇게 추락한 건 아닐까? 공부를 잘해도 저는요, 마을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학교 교육에서 선두에 달려도 그 아이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공부를 못해도 자신이 존엄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교육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이 필요하죠. 과거 회귀적인 마을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마을을 우리는 구축해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을 교육 공동체로요.
미래지향적인 마을을 상상해 보자고요. 어떤 마을이 미래지향적일까? 저는 따뜻하고 느슨하고 열린 공동체가 미래지향적 마을의 특징이라고 봐요. 아니, 공동체는 끈끈해야 된다며요. 그런데 느슨하다니요. 끈끈한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가 끈끈해요? 조폭 공동체 끈끈하죠. 손가락 몇 개 끊어야 나온다며요. 제가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자고요? 원전 마피아, 해피아, 무슨 주택 마피아, 무슨 마피아, 아니 다 그런 공동체가 적어요. 또 사회적인 우리가 노력을 기여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끼리만 끌고 밀고 잘 사는 그런 공동체를 또 만들고 또 만들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따뜻하지만 느슨하고 열려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해 가자는 건데, 그건 약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을 혁신을 성공한 마을들 보여드렸잖아요.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둘레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은 공동체가 새로운 사회를 계속 디자인했던 거죠. 마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마을은 별로 그런 변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영복 선생님의 그림이거든요. 보세요, 선생님. 예전에는요, 저성으로 진입시키는 게 교육이었죠. 그래서 다 저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 성 안에 더 이상 혁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업들이요, 성 밖의 스타트업들에게 막 주목하잖아요. 청년들에게 막 투자해요. 사회혁신 프로젝트 하면 10억 줄게 막 이런 일들을 기업들이 해요. 기업이 착해서 그래요? 자신들 안에 혁신이 없으니까 성 안에 갇혀서, 아니 동종교배하니까 더 이상 뭐가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성 밖을 보는 거예요. 다 가리고 뽑는데요. 블라인드 이렇게. 기업이 착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뽑아놓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지방도 일부러 뽑고 쿼터제로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행정을 어떻게 얘기해요? 행정 협치를 얘기해요. 우리끼리 다 할 수 있다, 기준을 세우면 따라와라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함께 만들자 협치를 얘기해요. 마을 공동체 얘기하죠. 학교, 교육청, 교육의 전문가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이제 마을과 함께 하자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어떤 해법은 다 성 밖에 있어요. 성 안과 성 밖이 같이 손잡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어? 우리 마을에서 어떤 변화가 있겠어? 라고 주눅 들어 있어요. 그 주눅은 우리의 책임일까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제가 부산에서 아이들 데리고 서울의 진로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왔어요. 좋은 거 다 보여줬어요. 호텔에 재우고 뷔페도 먹고 서울대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내려갈 때 애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요. 막 애들이 답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덴마크 쌤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면 덴마크 쌤 좋았어요. 좋았죠. 뷔페 먹고 막 이랬는데 최고예요. 내년에 또 와요.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막. 그런데 마이크를 돌리면서 탁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마이크를 잡더니 서울에만 좋은 거 천지 빽가리로 다 있고 우리 동네는 좋은 거 한 개도 없다 이래요. 저는 진로 교육했을까요? 컴플렉스 교육했을까요? 저는 서울에 좋은 거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하탄에 영국 런던에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면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 중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안 보여주고 다른 것들만 좋다 하면 컴플렉스 덩어리의 사람 되는 것 십상 아닌가요? 사람은 연결된 존재인데 내 주변에 귀한 것들이 없고 연결된 게 없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말겠죠. 그래서 공릉동에서는 청소년들과 마을을 연결시키는 일들을 해요. 쉽게 청소년들에게 마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 시시하다고 하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해봤는데 청소년들에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청소년들이 마을 프로젝트 하는 거 맡기면 다 잘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청소년들은 경험이 작아요. 본 것도 적고 지식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막상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거든요. 청소년 도끼손이에요. 안 부서질 게 부서져요. 그런데 맡기면 다 잘한다고요? 아유, 맡기면 잘 안 돼요. 선생님. 잘 안 돼도 같이 하는 게 청소년들과 마을 프로젝트예요. 한두 번 해보고 청소년과 해보니까 어렵고 잘 안 돼요. 그러면 다들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잘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질문을 좀 쪼개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을잔치, 청소년잔치를 하자. 그런데 A부터 Z까지 청소년이 다 기획하고 운영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러면 마을잔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들로 좀 줄여줄 수 있으면 좋아요, 선생님. 센터 열심히 일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저희의 한계는 분명하더라고요. 학교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한계는 분명해요, 선생님. 구청 열심히 일해요. 교육청 열심히 일해요. 진짜요. 제가 같이 일해봐서 알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요, 한계는 분명해요. 같이 해결해야 돼요. 저희 센터가 공릉동에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은 서비스를 대행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서비스를 대행하는 데만 만족해야 되는지 아니면 마을의 공기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 될지 생각했어요. 마을의 공기를 함께 바꾸는 노력이 저희한테는 필요했었거든요. 마을의 사회적 자본의 발전소가 되는 길을 저희는 선택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보단 교육력을 생각하면서요. 좀 건너뛰어 볼게요. 양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나열해요. 그리고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전문가의 아주 적확한 해법이죠. 그런데요, 삶의 문제는 단편적이에요, 총체적이에요, 선생님? 삶의 문제는 총체적이거든요. 총체적인 문제, 다차원적인 문제는요,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무기력하다라는 것은 이건 큰 곤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 속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자기 일들을 해볼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친구들 중에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뭔가 해보겠다는 씨앗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아무리 해봐라 해도 안 하던 일을 친구가 하면 한다니까요. 누나가 했으면 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삶과 연결된 작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암 따로 삶 따로잖아요. 이 암과 삶이 만나는 공간이 마을이라는 거죠. 한 가지 사례 여러 가지 준비했고 뭐 그렇지만 몇 가지 사례만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고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 친구들은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되고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었는데 원전이 녹아내리는 걸 봤어요. 공포에 휩싸였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마을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프로젝트를 이 친구들이 같이 해요. 특별한 일 아니고 공공관서에 가서 안 쓰는 전기 코드 뽑고 다니는 일이 다예요. 특별한 일 아니죠. 요 친구들은요,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들이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공터, 마을의 놀이터인 저희 공터까지 오는 기간에 배가 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아이들 말로는 급동마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극복해보자 해가지고 1층 화장실 열기 프로젝트를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JKY는 진씨, 김씨, 윤씨가 만나서 JKY예요. 이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었고 놀이터에 뭐 아주 야한 그림, 욕 이런 게 적혀져 있는 걸 지우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에스뽀아라는 아이들은요, 외고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었죠. 저는 좀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애들 좀 밥맛이거든요. 그런데 참고 만났어요. 예. 왜? 얘네들이 공무원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전문성이에요, 선생님.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마을 일 하지 말고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사람 되라 하는 건 전문성이 아닙니다, 선생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마을 활동 해보겠다, 자기 삶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같이 들어주시고 뭔가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혹여나 공무원이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우리 사회의 뭐 법조인이 되거나 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전문성입니다, 선생님. 참고 만나셔야 돼요, 저같이. 놀이터를 낙서를 지우러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야? 그 문제는 어디서 왔어? 그 문제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질문지 한 장이 아이들의 생각을 개념화시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마을 일을 하는 아이들이 공릉동에 이쪽 저쪽에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주민 100명을 만나서 주민 100명과 함께 마을의 굴다리를 벽화를 그리겠다 했는데 급하게 모으다 보니까 3살짜리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그렸는데 이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돼서 또 이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라는 걸 또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동네 이야기와 저희 동네 청소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 봤어요. 저희 동네 꿈 같으세요, 선생님? 저희 동네 와보면요, 선생님 사시는 동네랑 똑같아요. 저희 동네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도 여전히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등장하고 있는 마을이 저희 공릉동 꿈마을이고 공터고 그렇거든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한번 놀러 오셔요. 예,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저기 질문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노동이라는 이념적 성향이 노동이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냥 제가 쓴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일,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을 만나고 마을 사람 사회를 조직해 가고 이런 일들은 참 관계가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논의되고 있는 거죠.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트워크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뭐 자원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을 네트워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마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네트워크인 것도 같거든요. 네. 네. 관계 맺음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예, 제가 부족해서 아마 드리는 말씀일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부분에 더 고민해 주시고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마을 일꾼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수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더 풍성히, 더 좋은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김종수 선생님 말씀하신 자아 정체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작은 공동체에서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심리 검사에서도 알 수 있고 어떻게 뭐 이제 자기의 성찰로도 알 수 있겠지만.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이테를 만들어 간다고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나 마을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진로교육, 뭐 자아정체성, 네, 진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고 그 밑에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셔서 짧게 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진로에 대한 그 사회의 요구가 여전히 저희한테도 많이 와요. 그래서 진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저희가 가능하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미리 좀 잘 많이 모아놓거든요. 마을이 좀 활성화되면 마을 사람들 이야기가 하나하나 다 재밌는 이야기가 돼요. 동네에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아저씨, 공방을 운영하는 또 뭐 아줌마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분들이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실 때 중간에 저희가 매개자가 돼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동반 성장해 왔어요. 이분들이 그 청소년 진로 교육을 하면서 자신들의 진로가 더 명확해지시기도 했어요. 삶의 질문들을 좀 정리하게 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뭐 진로 교육과 관련한 몇 가지 자료들이 또 있을 거고요. 저희는 진로를 이렇게 생각해요. 경험과 관계로 생각하거든요. 직업 교육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만들어 줄 거냐. 중심의 경험은 계속 압박해 오잖아요. 보기 싫어도 계속 보이잖아요. 세상의 트렌드 이런 것들은 계속 오는 거잖아요.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결, 무늬를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사람의 무늬가 하나뿐이지는 않을 테니까 오히려 저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트렌드나 중심의 것도 보여줘야 되지만 그거는 유재석과 조세호의 놀러 온 뭐 유키즈 온 더 블록 그런 거 보면 그런 것도 요즘에는 이제 마을 골목의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요, 선생님. 중심의 얘기랑 골목의 얘기를 막 적절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미디어도 마저 그러는데 우리의 진로 교육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살아서 성취를 거둔 사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라는 교육으로 만들어질까 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많이 일하고 돈 못 버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어서 저희는 진로 교육을 어떻게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과 그 삶의 모습과 만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과거 재정적 지원은요, 노원구가 지원해줘요. 노원구가 1년에 12억 정도를 지원해줘요. 돈 많이 지원하죠. 리모델링을 할 때는 민간 재원이 상당액이 한 6억 정도 들어왔고 노원구가 10년 된 건물에 6억 넘는 돈을 또 투자했어요. 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거예요. 노원구는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이런 우물터가 되는 뭐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행복발전소 이래가지고 이런 우물터를 마을 곳곳에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모형을 만들고 이걸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했기도 하거든요. 초기에는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노원 구립시설이 저희 하나 있었거든요. 그 청소년 시설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노원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대행하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저는요. 우리는 대행자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우리가 좋은 사례를 만들고 이 사례가 다른 데에서 또 씨앗을 내리고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학교를 생각해요. 저는요. 학교는요, 보세요. 저희 공릉동에 14개의 초중고가 있어요. 공터는 하나 있거든요. 공터가 학교의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게 옳을까? 대행해 줄 수 있을까, 과연? 아니, 서로 보완하고 대행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면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진로교육 한 테마만 가지고도요.
그러면 학교가 잘할 수 있게끔 마을과 손잡고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라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보여드리는 것. 이게 저는 좀 중요한 일이라고 봤어요. 또 청소년들에게 보상을 해줘요. 저희가 25만 원을 줘요, 선생님. 이거 보상은 아니죠. 이건 프로젝트 비용인데 재정을 지원할 때 노원구가 25만 원씩 아이들 통장에 넣어주라고 저희한테 돈을 따로 주거든요. 이거는 아까 그 돈 외에 또 다른 돈이에요. 선생님, 요 돈을 또 줘요. 요 돈을 가지고 청소년들 통장에 넣어줘요. 25만 원을. 그런데 돈을 쓰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류를 이만큼 요구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이 재정을 줄 때 더 줄 수 있지만 25만 원만 줘요. 왜? 25만 원 정도 줘야 아이들이 이 돈을 경영하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 돈을 계획에 맞춰서 쓰는데 영수증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영수증 1개, 2개 빠졌다고 쥐잡듯이 잡고 막 그런 일 없어요. 믿고 25만 원 통장에 넣어준 것으로 정산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선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관계에서 아이들의 보상이 일어나요. 너무 재밌대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대요. 네. 친구들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경험을 주는 것. 이게 보상의 굉장히 큰 요소고요. 봉사 시간 물론 줘요. 봉사 시간만 보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1년 동안 했는데 봉사 시간만 요청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계속 제가 동반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문화가 있어요. 저희 공터에는요. 이 활동을 한 친구들이 아주 진실하게 하려고 하고 이 활동을 너무 재밌게 만들어가요. 마무리 단계에 공유회를 하는데 서로 자신의 활동이 아주 재밌고 뜻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무리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서 서로 막 뽐내는 거예요. 올해는 모여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시작된 변화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들이 이 코로나 중에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상으로 막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그게 이제 보상이에요. 봉사시간, 재정을 유연하게 쓰게끔 하는 것, 또 만족할 만한 감동이 되도록 교육과정에서 워크숍을 해도 정말 정성스럽게 재밌게 준비하려고 하고 스스로 만들어가게끔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래요. 학교에선 다 기억하잖아요. 기록하고. 그런데 공터에 오면 그냥 실패해도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생들을 막 데리고 오죠. 시간 다 됐어요, 선생님. 제가 맡은 시간 1분 남았네요. 맞아. 선생님 선물 있어요. 선물 있어요. 오늘 교육에 오신 분들 중에 질문 많이 한 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드는 분? 좋아요. 예, 제 마음이에요. 꼭 가보고 싶은 박민철 선생님. 예, 질문 많이 해주신 김종순 선생님. 받아가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괜찮아요? 여기 강화 섬살, 이거 가지고 가셔요. 그래요? 김종훈 선생님 좀 양보해 주세요, 그러면요. 예. 임재선 선생님도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한 분 더 뽑아야 되는 거죠? 그죠? 박진문 선생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교직원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요. 네. 예, 감사합니다.